오늘의 주인공은 58세의 박준혁 교수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으로 강남 테헤란로의 최첨단 연구소 꼭대기층 30층 회장실에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벽면에는 그가 받은 수많은 상패와 인증서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학자이자 기업가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박준혁 교수의 눈빛은 공허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이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큰 구멍이 있는 듯합니다. 책상 위 금빛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그제야 박준혁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높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 너머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공지능의 선구자라 부릅니다. 그가 개발한 AI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논문은 수천 번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박준혁 교수는 오늘도 창가에 서서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이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오래전 그가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작은 원룸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준혁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를 키우셨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준혁은 밤늦게까지 코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꿀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의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준혁은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네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분야라고. 지도 교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준혁은 AI 보안이라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학부 시절부터 여러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친 후 준혁은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작은 AI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구로동의 좁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실력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둘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은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형태의 해킹 공격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곧 중견기업들도 그의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후배인 최유진이 그의 회사에 UX 디자이너로 지원해 온 것입니다. 준혁보다 2살 어린 유진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 회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디자인한 화면 보셨나요? 사용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했어요. 유진의 해맑은 미소와 뛰어난 디자인 센스는 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둘은 밤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혁 선배, 커피 한잔 할까요? 새벽 2시인데 우리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유진의 밝은 에너지는 지친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야. 이 회사가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유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의 열정과 꿈을 사랑해요.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꿈을 이뤄가는 게 중요한 거죠.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준혁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회사 로고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더 신뢰감이 느껴질 것 같아. 유진은 항상 준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지지 덕분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고 둘의 살도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결혼 2년 차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딸 민지의 탄생이었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아기 민지는 두 사람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웃어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유진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준혁은 달려왔고 작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을 만들어줄게. 너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준혁은 딸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민지가 5살이 되었을 때 준혁은 자신의 무릎에 딸을 앉혀놓고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바로 아빠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이 작은 코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란다. 놀랍게도 민지는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컴퓨터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습니다. 아빠, 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기심 가득한 민지의 질문에 준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셋이 함께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주말에는 한강으로 소풍을 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컴퓨터 전문가가 될 거야.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준혁과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인생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천사 같은 딸,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잠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대기업 테크비전이 AI 보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공세에 박준혁의 작은 회사는 하나둘 고객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도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내에 운영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자의 보고를 들으며 준혁은 이마에 쌓이는 땀을 닦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신규 계약은 끊겼으며 기존 고객마저 하나둘 테크비전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유진은 남편을 격려했지만 준혁의 걱정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테크비전 전략기획실 김 과장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준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김 과장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AI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 대표님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에게 주요 고객사의 보안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살리고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테크비전은 자신의 주요 고객사의 내부 보안 정보에 접근하길 원한다는 것을.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고객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박준혁의 단호한 거절에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 대표님. 이건 박 대표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박준혁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유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보. 옳은 선택을 했어요. 유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곧 그에게 닥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박준혁이 테크비전의 불법 제안을 거절한 후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한 지 불과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준혁은 패닉 상태에 빠진 직원들을 마주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었어요. IT 담당자의 급박한 목소리에 준혁은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준혁과 직원들은 필사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데이터 중에 고객사의 민감한 보안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저장할 리가 없는데.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에게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누군가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은 5천만 원짜리 대출이 실행됐대요. 해커들이 준혁과 유진의 개인정보까지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사용되어 있었으며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른 아침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여러 명이 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혁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흔적을 교묘하게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왜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왔어? 아빠가 뭐 잘못했어? 5살 배기 딸의 무서워하는 목소리가 준혁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준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곧 돌아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유진은 남편과 딸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박 대표,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로그가 발견되었어요. 솔직히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형사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를 개인정보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망 AI 기업 대표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수천 명 피해. 뉴스 헤드라인이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준혁은 더 견딜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누군가 가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지가 유치원에서 울면서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놀렸대요. 민지가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울면서 소리쳤대요.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준혁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집 앞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차는 분명 감시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준혁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잠시 자취를 감추고 가족은 이 위험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가족이 안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유진을 조용히 불러앉혔습니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도망친다고? 그러면 더 의심받을 거야. 유진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한 거야. 나는 이게 테크비전의 조직적인 음모라는 확신이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특히 민지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얼마나 오래?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돌아올게. 그때까지 너와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가 있어. 제주도에 계시니까 여기보다는 안전할 거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꼭 돌아온다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게. 민지도 나도. 준혁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꼭 안고 있는 작은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준혁은 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를 하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잠시 멀리 가야 해. 하지만 꼭 돌아올게. 너는 아빠의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 아빠가 없어도 용감하게 잘 지내야 해. 민지가 잠결에 뒤척이며 눈을 반쯤 떴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잘 지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민지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아빠도 약속해. 꼭 돌아온다고.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게. 준혁은 마지막으로 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지의 오른팔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난로 사고로 다친 자국이었습니다. 민지가 난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팔을 대었을 때 준혁과 유진은 얼마나 놀랐던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우는 민지를 달래던 그날을 준혁은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준혁은 그 흉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이 흉터가 자신의 딸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단 한 장의 메모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진실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으로 그는 홀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준혁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준혁이 한국을 떠나 도착한 곳은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여권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 시절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거라도 받아. 당분간 쓸 수 있을 거야. 친구가 건넨 돈 봉투를 받으며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뒷골목, 그는 이민수라는 가명으로 작은 PC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킴, 컴퓨터 3번 또 고장났어. 고칠 수 있어? 태국인 주인의 어눌한 영어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AI 보안 전문가였던 그가 이제는 낡은 컴퓨터를 수리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좁고 후미진 방 한 칸이 그의 집이 되었고, 낮에는 PC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해킹 기술, 방어 시스템, 새로운 암호화 방식, 블록체인 보안. 그는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사이버 세계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크웹을 탐색하고 해커 포럼에 침투하고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2년이 지나자 준혁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이 현지 IT 회사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 프로그램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해킹 탐지율이 40% 높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태국 중견 IT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제안했습니다. 준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태국 IT 회사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도 그의 실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직급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은행에 넣고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살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테크비전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해킹 패턴을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은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해킹 공격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공격 패턴은 특정 해커 집단의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테크비전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자신만의 보안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큐어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솔루션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혁명적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AI 보안이라니. 고객들의 찬사가 이어졌고 회사는 점차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시큐어테크는 국제적인 보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준혁은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포춘 500대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에도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크비전을 조사하고 과거의 음모를 밝힐 증거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변호사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모함한 이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테크비전의 불법 해킹 지시 이메일, 자금 흐름 기록, 해커 집단과의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준혁은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금, 국제적인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과 민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민지는 이제 20살이 넘었겠지. 날 기억이나 할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한국의 모습에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5년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약속을 지키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말입니다.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박준혁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테크비전의 불법 해킹 지시, 이메일 자금 거래 내역, 해커 집단과의 계약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제시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은 하나하나 그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해킹 공격이 실제로는 테크비전이 고용한 해커 집단 다크서클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테크비전의 몇몇 임원들을 기소했고 그들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5년 만에 돌아온 무고한 기업인 AI 보안의 선구자, 억울한 누명 벗다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것. 재판이 끝나자마자 준혁은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가슴에 품어온 유일한 희망, 아내 유진과 딸 민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파트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라는 분을 아세요? 예전에 여기 살았던. 준혁의 떨리는 질문에 중년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사 온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준혁은 유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집에는 낯선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래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그의 기억 속 작은 식당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예전에 식당 하시던 분들 아세요? 준혁이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 사장님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오래전에 시골로 이사 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준혁은 전국의 행정기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옛 직원들,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동기를 통해 유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유진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귓가에 친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이었어. 암이었어. 끝까지 너를 기다렸다고 해. 항상 준혁이가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대. 임종 직전까지도. 친구의 말에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생각했던 유진의 얼굴. 그녀의 따뜻한 미소, 격려의 말,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민지는? 내 딸은 어디 있어? 준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유진이가 세상을 떠난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봐왔는데 그분들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민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 준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의 묘소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늦게 돌아와서. 묘비 앞에 앉아 그는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민지를 찾을게. 그게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준혁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얻은 정보는 단 하나, 유진이 세상을 떠난 후 민지가 잠시 서울 소재 한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당시 입소했던 여자아이들 중에서 고아원 원장은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확인한 끝에 준혁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7살 여자아이가 고아원에 입소했다가 이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하늘. 민지가 이름을 바꿨구나.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한국의 시큐어 코리아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외에서 쌓은 명성과 기술력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5년 만에 업계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공과 영향력을 이용해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 이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20대 여성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회장님, 이미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조사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비서의 걱정에도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5년, 10년. 준혁의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힘찬 걸음은 점차 느려졌습니다.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직도 맡게 되었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이 무색할 만큼 그는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75세가 된 준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이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여성들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자신의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블랙피닉스 해킹 그룹이 우리 회사의 양자 암호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준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블랙피닉스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공격해온 악명 높은 해커 집단이었습니다. 디지털 공격만이 아닙니다. 정보에 따르면 물리적 침투나 납치 시도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경호팀을 강화하세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 주세요. 준혁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보안팀장이 새로운 경호팀을 소개하기 위해 준혁의 연구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새로 입사한 이하늘 팀장입니다. 국정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출신이고 특수부대 경력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새 경호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큰 여성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 38세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 교수님. 이하늘입니다. 교수님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준혁은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너무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유진의 눈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팀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하늘은 예의 바르게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그녀의 손목 위로 살짝 드러난 흉터를 보았습니다.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작은 화상 흉터.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블랙피닉스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커 그룹이 아닙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님의 일정과 이동 경로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하늘은 태블릿을 꺼내 상세한 보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냉철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왜 이 낯선 여성에게서 이토록 강한 친근감을 느끼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설마.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이하늘의 물음에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늘은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오늘이 처음 만남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하늘이 사무실을 나간 후 준혁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감각은 무엇일까? 특히 그 흉터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이하늘 팀장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이미 철저한 신원 조사가. 비서가 말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세요.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와 성장 배경에 대해. 고아원 출신인지 어릴 때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은 왠지 모를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 민지는 지금쯤 40대가 되었을 것이고 이하늘은 그 나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에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너무 많은 이하늘을 만나봤잖아.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준혁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민지의 모습과 이하늘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겹쳐보았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시큐어 코리아 본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관제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수님, 블랙피닉스의 공격입니다. 서버가 뚫리고 있습니다. 준혁은 급히 회사로 향했고 이하늘도 경호 임무를 위해 함께 중앙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코드들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 적 없는 패턴입니다.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자암호 데이터베이스가 위험합니다. 그때 이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하늘은 침착하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입력되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층 암호화 우회 공격이에요. 패턴을 역추적하면. 준혁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코딩 스타일, 문제 해결 방식, 심지어 키보드를 두드리는 리듬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하늘은 해커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추적을 통해 공격의 발신지까지 추적해냈습니다. 동유럽 쪽 서버를 경유했네요. IP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팀장. 준혁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하늘이 만든 방어 코드는 그 자신조차 감탄할 정도로 정교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정규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 준혁의 질문에 이하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혼자 공부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7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거기 낡은 컴퓨터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걸로 독학했어요. 어릴 때 보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블랙피닉스는 사이버 공격이 실패하자 물리적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준혁이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 검은색 벤이 갑자기 나타났고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교수님, 몸을 숙이세요. 이하늘의 외침과 함께 그녀는 순식간에 준혁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날렵한 동작으로 첫 번째 공격자를 제압하고 두 번째 공격자와 치열한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완벽한 전투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전 중 세 번째 공격자가 나타나 칼을 꺼내 들었고 준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하늘은 주저없이 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은 그녀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신음을 참으며 공격자를 제압했습니다. 이 팀장. 준혁의 외침과 함께 다른 경호원들이 달려와 공격자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팔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가벼운 상처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지혈해야 해요.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부상 부위를 확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소매가 크게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에 익숙한 형태의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흉터는 어린 민지의 팔에 있던 그 화상 자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 흐릿해졌지만 그 특유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서 지혈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하늘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7살 때 생긴 화상입니다. 화상이.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다쳤습니까? 흐릿한 기억에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고 고아원 선생님께서 난로에 대었다고 하셨어요. 이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5년 전 그 겨울날 민지가 난로에 팔을 대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던 그날 우는 딸을 달래며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있잖아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괜찮으세요 교수님? 너무 놀라셨나요? 이하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의 주장으로 두 사람은 가까운 병원 대신 회사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무실 간호사가 이하늘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동안 준혁은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부모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하늘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하늘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대체 무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준혁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유진입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최유진이에요. 그런데 왜?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준혁의 손이 심하게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이하늘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작은 여자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분이 당신의 어머니 최유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민지입니다. 내 딸입니다. 이하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버린 게 아니야. 준혁이 외쳤습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거야.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고 35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하늘의 눈에 혼란과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는. 준혁은 천천히 자신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고 한쪽 면에는 영원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 기념일에 내 어머니와 내가 나눠 가진 거야. 어머니는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었어. 준혁의 말에 이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항상 착용하고 있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것은 준혁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맞춰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아빠. 이하늘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5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지야, 내 딸.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더 빨리 찾지 못했어요? 민지의 울부짖음에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미안해, 민지야. 준혁은 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울었습니다. 35년의 공백, 상실,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기쁨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본명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회사에도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박준혁 교수님의 딸입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한 부녀, 감동의 스토리, 잃어버린 딸, 아버지의 경호원으로 재회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경호팀장직을 사임하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사이버 보안 실력과 리더십은 곧 인정받았고 2년 후 그녀는 공동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어머니 유진의 묘소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80세가 된 박준혁 교수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시큐어 코리아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사를 제 딸 박민지 CEO에게 완전히 넘깁니다. 그녀는 제 딸이기 이전에 훌륭한 리더이자 보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박민지 CEO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민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이 회사를 사람들을 지키는 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본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준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웃고 계실 거야. 우리가 마침내 다시 만났으니까.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35년의 이별을 끝내고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